예술이 정치 이념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인데요. 한 시대를 그냥 통째로 지배해버린 아주 강력한 원칙이었죠.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 레닌의 이 한마디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문학은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와 나사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술은 더 이상 개인의 영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대한 정치 기계가 굴러가도록 만드는 아주 정밀한 부품,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림을 좀 다르게 그리자, 글을 좀 새롭게 써보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술 그 자체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가장 날카롭고 효과적인 무기로 만들려는 정말 거대한 기획이었습니다. 핵심은 아주 명확했어요. 모든 시, 모든 그림, 심지어 모든 연극까지 아주 구체적인 정치적 임무가 딱 주어졌습니다. 뭐냐고요? 자본주의가 얼마나 썩었는지 고발하고 우리 사회주의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찬양하는 것.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가 딱 그거 하나가 된 겁니다. 자, 이 문학운동을 처음 만든 사람이 막심 고리키인데요. 이 사람이 예술가의 사명을 정말 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예술가는 이중 역할을 해야 한다. 하나는 새로운 사회, 즉 사회주의의 탄생을 돕는 조산부. 또 하나는 낡은 사회, 자본주의를 땅에 묻어버리는 무덤파기꾼. 정말 혁명적인 표현이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예술한테 이런 엄청난 역할을 맡긴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모든 생각의 뿌리, 그 근간을 이루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종의 사회를 보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자, 바로 이 3단계 논리가 모든 것의 설계도였습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첫째, 경제 구조가 사회의 토대다. 둘째, 예술 같은 건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상부 구조에 불과하다. 그리고 셋째, 이 상부 구조는 자기를 만들어준 토대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 바로 이 논리 때문에 예술은 절대로 독립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 시대의 경제, 즉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복무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스탈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예술은 그냥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는 거죠. 계급 투쟁의 가장 앞에 서서 싸우는 적극적인 전사여야 한다. 그래서 예술가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인간 영혼의 엔지니어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임무를 준 거죠. 이게 바로 국가가 모든 창작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이론적 근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거창하고 거대한 기획, 그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술가들에게 그리고 예술 그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평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예술가 개인의 독창성, 창의성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당의 노선에 얼마나 순응하느냐, 이게 중요했죠. 예술가들은 늘 감시를 당했고 동료들끼리 서로를 비판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검열해야만 했습니다. 그 대가는 정말 엄청났어요. 자유로운 창작,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봐야죠.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이 체제 안에서 스탈린상까지 받았던 작가 예렌부르크 같은 사람조차도 예술이 영혼을 잃었다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더 이상 사랑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복잡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는 기계 부품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갈등 같은 건 전혀 없는 완벽한 사회주의 영웅. 이 생각 자체가 결국엔 생명력 없는 예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뇌나 복잡한 감정, 이런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거대한 대의를 진심으로 지지했던 작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는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프랑스 작가 앙드레지드. 이 사람은 한때 공산주의의 정말 열렬한 지지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지식인의 이상이 차가운 현실과 딱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잘 보여주죠. 소련을 직접 가보고 나서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하는 그 획일성에 말이죠. 얼마나 심했냐면 한 명의 러시아인과 대화하는 게 그냥 러시아인 전체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기록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저항의 또 다른 상징적인 인물, 바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입니다. 그의 최고 걸작 닥터 지바고 다들 아시죠? 이 소설 소련에서는 출판이 금지돼서 원고를 몰래 해외로 빼돌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영웅이 되어야 하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파스테르나크는 소설 속 주인공 지바고의 입을 통해서 마르크스주의가 과학이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에게 마르크스주의는 살아 숨쉬는 현실과는 완전히 단절된 자기만의 논리에 갇혀버린 이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비판들을 듣다 보면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문제가 과연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적용하는 방식에만 있었을까요? 혹시 그 핵심 이론, 그러니까 토대와 상부 구조라는 설계도 자체에 뭔가 결함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질문, 바로 칼 마르크스 자신도 시원하게 답하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술이 그냥 그 시대의 경제의 결과물이라면 어떻게 수천 년 전 노예제 사회에서 만들어진 고대 그리스 예술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감동을 주고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마르크스도 자신의 이론 안에서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고 인정했어요. 이건 그냥 작은 예외가 아니라 어쩌면 이론의 근본적인 균열을 보여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인 실수가 뭔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술을 경제에 종속된 그냥 일시적인 하인으로 본 것,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죠. 사실 예술이라는 건 특정 시대나 이념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영원한 무언가, 즉 진실과 아름다움을 향한 그 갈망을 건드리는 활동이잖아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고리키와 토스토이가 보여준 두 개의 다른 길, 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한쪽은 고리키처럼 폭력이라는 외부적인 힘으로 사회를 바꾸려고 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또 다른 억압이었습니다. 반면에 톨스토이 같은 다른 한쪽은 사랑이라는 내면의 혁명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했고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깊고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예술의 궁극적인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거대한 대의를 위한 무기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뛰어넘는 인간의 진실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날 여러분이 보고 듣는 예술 작품들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